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 상임법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법 약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주제가 되겠고, 자, 이 상임법은 일단은 민법상 임대차익이 전제돼야 되고요. 두 번째 주임법하고 또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하게 되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이라는 임차권 등기를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해주지 않았을 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상임법이라고 하는 거, 상임법상 대항력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확정일자, 세무서장한테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 등록 신청 이런 것들이 소위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보니까 중간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그 목적물을 떠나게 되거나 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요, 적용이라고 해서 배제부터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위 상임법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 농업용 건물의 임대차 이런 경우에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줄임말이 상가 건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문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요거 주임법, 상임법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가 건물이 아니면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나왔던 게 고액 임대차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고액 임대차 관련해서는 금액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6억 1천만 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하고 기우 등에 대해서는 소위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런 상임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얘기라는 게 그런 게 있었죠.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뒤에 보겠지만 1년으로 보게 된다라든가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바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 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 기준 6억 1천만 원 정도 넘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거 임대차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말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 설마 6억 1천만 원 보증금 내는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일도 없고 등등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고액 임차인한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등기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우선 변제권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왜? X 건물이라는 게 X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7억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치게 되면은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요 밑에 다른 저당권자가 있게 될 텐데 이 저당권자가 이 위에 6억 1천만 원에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 한 5억 설정을 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고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뭘 해라? 전세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이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게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 두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도 이슈가 되죠. 그래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거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역시 우선 변제권이랑 같은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조항 등은 총 3개, 이 3개에 대해서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뭐 이런 문제는 전에 주임법하고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 두 군데에서 동시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 문제를 좀 쉽게 구성하면은, 자, 고액임차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종, 적용하지 않는 종,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할 수 있겠고요. 그냥 기, 우 등 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고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각 영역에서 관련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용 페이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임대차 기간. 우리가 주임법에서는 2년,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된다. 라고 했던 데 비해서 여기서는 1년으로 보게 된다. 한편 임대차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위 이제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묵시갱신에서 주임법에서는 기본 기간 2년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여기서 용어가 법정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1년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법정갱신 또 주임법에서 묵시갱신 있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을 테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논의의 전제. 앞에서 우리 주임법에서 지금 2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요. 묵시의 갱신 허용되지 않고요. 상임법은 3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묵시의 갱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봐야겠고요. 자, 갱신 요구에 따른 임대차의 갱신.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 이 얘기는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얘기와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준비할 건 딱 3가지. 갱신 거절 사유, 요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될 텐데, 제일 먼저,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 1년으로 봤었고요. 1년, 매년 갱신 청구를 해서 더타 10년까지 이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 궁중족발 사건이었나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법이 5년, 작년인가 그랬었는데, 이런저런 사태 때문에 10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줄줄줄 깨셔야 돼.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이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죠. 대신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반환하도록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3기분 차임을 연체했다. 그럼 나중에 해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갱신 요구할 수 없다.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으면 지가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 이러면 이때도 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을 때,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제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요 3가지는 거의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 계약금 회수 기회 보호, 요 주제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기초 중에 기초. 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 차임차를 내고 지가 이용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다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3기분 차임 연체라든가 동의 없는 전대차라든가 3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이렇게 갱신 요구에 따른 임대차 갱신이 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데 차임 보증금 등은 증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차임 보증금, 주임법, 상임법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데 거의 출제는 안 되는데 5%까지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5%까지만 증액 청구가 허용돼. 뒤에 비해서 감액 청구는 어떻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IMF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전세 보증금 대비해서 폭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감액 청구는 제약이 없다. 증액 청구만 5%. 그리고 1년 내에는 더 이상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데 큰 이슈는 안 돼요.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대항력이라고 해서 이제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주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임법이랑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받고요. 자, 이선 포인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주임법에서는요,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물론 이제 기존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업자 등록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신청 있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은요, 세무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자,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를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대항력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동의 있는 전대차에 있어서 동의 있는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마치 임차인처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 비슷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우리 앞에서 동의 있는 전대차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차인의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할 것. 한편 전차인은 의무가 있었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민법에서는 이기분이었었죠. 이기분 차임 연체에 따라서 임대인이 전차인한테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임차인한테 해지했을 때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 권리를, 그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렵게 내는 문제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로서 라고 되어 있죠. 동의 얻은 전대차입니다. 그럼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다? 이 사람이 점유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게 되면 소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동의 있는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소위 바뀐 건물주 또는 이제 바뀐 건물주 등에 대해서 또는 기존의 건물주에 대해서 사용수익 권능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소유자가 바뀐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대항력의 의미 뭐라고요? 자, 존속 기간 중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 존속 기간 만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겁나 길어서 포인트 안 되고요. 이때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인정된다. 시험 문제에서는 길게 못 내니까 2분의 1 이 정도만 갑니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 주임법, 상임법 거의 구조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상임법만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갱신 청구에 따른 지금 갱신 10년까지 할 수 있고 갱신 청구 거절 사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우리 아까 깜빡 잊어버린 것 중에 임대차 기간에 관해서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거의 구성 안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에 먼저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해서 이 파트는요, 사실 법조문이 더럽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 상가 건물을 넘겨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계속해서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병이 권리금 누구한테? 을한테 지급을 하고 병이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요? 갑에게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만이 계속해서 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누구랑 병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결과적으로 병이 을에게 권리금을 줄 수 있도록 여기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자, 지금 갑이요.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유일한 지금까지 쟁점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이 사람이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요. 지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해라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임차인 데리고 와서 권리금 주고받고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 등등등 이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를 해주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등등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 우리 상위법 만들 때 이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이 상가 건물을 공실로 두게 되면은 이걸 감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딴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등등등 또는 직접 장사를 하거나 등등등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공실로 두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외에 기존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쳤을 때 이미 공부했던 세 가지 있었죠. 3기분 차임 연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고의자 이 전대차를 했을 때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러한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과 임대차 계약 등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가 되는 사연이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봐봤자 그걸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뼈대 딱 요것만 뼈대를 잡고 가시면 될 것이고요. 그동안의 문제도 이 아이 하나를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았어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닌 경우. 요 숫자 바꿔치기해서 지금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쟁점 삼았고요. 요 문제를 확장을 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 아까 바로 계약 갱신 청구 바로 들어주지 아니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랑 같이 묶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종료된 날 이때 결과적으로 권리금 회수기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권리금 넘겨받았어야 되는데 권리금 받지 못하고 종료되고 나서 자기는 권리금 받지 못한 상태가 됐다. 이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3년 안에 어떻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지 않게 되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자, 보증의 설정 등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중에서 출제 포인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 각 1억 이상 어떻다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때 사이드로 구성되는 것이 만약에 법원에 공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자, 그 뭐죠? 3년 동안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3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올 걸 대비해서 3년 내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했을 때도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 임대차가 종료가 된 그 시점에 이 사람의 손해가 발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안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다? 아주 답이 안 나오죠. 이런 사안에 걸리게 되면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아마 법원에서는 자, 유보를 해놓겠죠. 그래서 소송 제기한 게 6개월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지금 6개월 동안 안 쓰고 있어. 그럼 앞으로 1년 더 안 쓰게 되면 토탈 1년 6개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은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만약에 임차인 의뢰 입장에서는 이런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데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 멋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직접 가결을 하거나 등등등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바로 배제 사유. 이 외에도 대단히 많지만은 외울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해서 자, 바로 임대차 종료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하게 된다. 이 정도 보셨고 이제 우선 변제권 거의 구성되지 않는데요. 상인법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아까 대항 요건을 갖췄었죠. 이 대항 요건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등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과정에서 바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아까 우리 주임법에서 나왔던 게 이런 거 있었죠. 임차인이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낙찰받은 양수인한테 인도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40회 때인가 나왔던 30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답이 이걸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논리 구조. 자, 한편 우선 변제권이 됐든 임차권이 됐든 간에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라 경매가 진행이 되면 말소 기준권리 밑에 있는 상인법상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경매, 매각에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도요, 후순위 등기된 권리자보다 등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대금에서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된다? 바로 자, 지금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고액 임차인, 아까 기, 우 등 중에서 바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 보셨고 마지막 주제가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 반환되지 않게 되면 상가건물 소재지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요. 임차권 등기 법원에서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 구조로 제2의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동시행위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 피배임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바로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바로 배당금 먼저 반환해야지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됐던 것이 자, 임대차 보증금 먼저 반환해야지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전체 그림 봐서 묶어서 볼 때 기, 우 등에 대해서는 상인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라는 것은 실익이 없어서 빠져 있는 것이고요.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또는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이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금액이 확 앞에 등장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이 정도가 상인법 되겠습니다. 문제 가지고 이제 쟁점들 확인해 볼까요? 갑이 2017년 2월 10일 날 자, 보증금 7억에 임차해서 상인법상 대항력권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해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바로 7억 원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고의 임차인이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야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거의 실제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1분 안에 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해서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을 초과된 범주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기우등 아니니까 상인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 임대인을이라고 하는 사람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원래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고액 임차인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고액 임차인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을도 뭘 주장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만 차임 그 다음에 보증금 등은 증감 청구 등의 경우가 가능할 테고 증액 청구는 5% 1년 내에는 더 이상 증액 청구 등은 할 수가 없다 해서 1번하고 3번 얘기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겠고요.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을 때 갑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오른편 되는 거죠. 기, 우 등 우선 변제권하고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바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5번이 답이 되겠나요? 해서 자, X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지금 틀린 걸 고르셨는가요? 해서 5번 기, 우 등 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우라고 하는 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해서 등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걸 고르시오. 우선 변제권 인정한다 해서 5번을 답으로 뽑았는데 사실 1분 안에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거의 불능에 가까운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앞쪽에서 짧은 10초, 20초 만에 푸는 문제가 있다고 치고 설명드리는 그런 영역이 될 테고 사실은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고액 임차인 얘기 서울에서 6억 1천만 원 이런 정도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거의 수험생들이 손대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28회 때 이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비슷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어떻다? 대항력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상가 건물이 아니면 이 법을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좀 어려웠었죠?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2년. 요거 틀렸죠? 그래서 1년 얘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주임법은 2년, 상인법은 1년 이렇게 가야 되죠. 주임법은 2년, 상인법은 1년이라고 하는 거에서 틀렸고요. 전 차임의 차임 연체기 이게 차임에게 다르도록 다르는 경우 전대인은 이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2기분 차임 연체면 해지할 수 있고 상인법에서는 얼마? 3기분 차임을 연체해야지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약간 문제를 어렵게 구성하려고요. 전대인, 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과 같은 의미로 새겨야 되죠. 그래서 자 5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다 소멸
하게 된다 해서 5번을 답으로 구성한 사례 해서 자, 바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관련해서 이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와 관련해서 자, 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자, 바로 3년에 저거 틀렸구나. 자,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라고 해야 되죠? 답이 2번 됐었네요.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2번을 좀 쉽게 구성했었고, 자,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다.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요, 이건 이제 일시사용. 자,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가, 주임법 문제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걸 갖고 두 문제에 27회 30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상임법에서는 자, 우리가 건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가 건물이 아니면 어떻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5번도 까다로웠네요.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에 보증금 1억, 월차임 40의 임차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을 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갑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모두 확보를 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임차인 갑이 3개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을은 갑의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 외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거나 동의없는 천대차를 했을 때도 자, 이 갱신 청구 거절할 수 있다. 2번 임대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보게 된다. 옳은 표현. 자,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에 대해서 일단 얘가 유보해 놓고요. 4번 갑이 X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대항 요건이 존속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해서 우리가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의 종기, 법원이 정한 그 기간까지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오승을 옮기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된다. 4번도 좀 까다로웠었고요.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서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해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 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을 3번 뽑았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것을 갖고 뽑아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용익 물권으로서 권능은 소멸하는데 담보 물권적 권능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권자가요, 이 문제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지금 경매 신청을 하려면요,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전세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하고, 그때도 그 전세금의 반환이 없게 되면은 그때 가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나가야 돼. 그런데 주임법, 상임법은 특이한 구조를 두고 있어요. 이 주임법, 상임법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테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경매 신청할 권능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가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계속 눌러 있으면서 상가 건물에 눌러 있으면서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세권에 있어서는 자, 목적물 자체를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해야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려만이 경매 청구가 가능한 데 비해서 이 주임법, 상임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건물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택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같이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집행 개시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건물을 또는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복불복. 어려울 건 진짜 어렵게 구성하고 쉬운 것도 너무 유치하게
구성을 하고, 그럼 방법은 뭐냐면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약간 여기는 찍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인법, 주인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하이클래스 문제죠. 특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왜? 우리가 이 상인법 얘기가 여기서만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바로 공인중개법 영역 2차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기엔 너무 부담이 커. 그래서 아까 한 해 주인법이 2문제, 민법에서는 2문제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공인중개법까지 하면 한 해 3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상인법도 기본적으로 2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몇 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깊이 있는 뭐 법적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몇 가지 정도만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이게 원래 주임법에서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자,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임법에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 동사무소 등에 가서 보게 되면은 확정 일자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일정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의 임차인이 되고자 할 때 내 앞에 있는 임차인들이 얼마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정 일자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확정 일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법도 동일한 논리 구조야. 하나의 상가 건물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들어간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임차인 되고 싶은데 선순위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인지 금액 등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한다? 바로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가 구성이 되게 주임법에서 한번 이런 문제가 공인중개법 영역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 파트에서는 요 근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원래 이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으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이고요. 요즘 문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또는 선순위 이 임차인 등에 관한 권리 내용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에 주임법, 공인중개법 영역에서 출제가 됐던 주임법 문제에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임차인이 뭐 만나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로 다 족하다라고 할까.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임차인이 임차인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할 필요 없다. 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3기분 차임 연체 파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의 없는 전대차, 그 외 1년 6개월 동안 공실로 쓰게 되는 경우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3번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몇 년? 10년 이렇게 가야 되죠. 7년에서 틀리게 해서 답은 겁나 옳은 것이구나 해서 이것도 틀리게 구성이 됐고, 자, 답이 2번 됐나요? 2번이 됐나요? 2번을 가지고 뽑아냈어요. 좀 이따 문제 보시겠지만 최근에 권리금 회수기업 보호 배제 관련한 문제가 이전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빤히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10년이니까 틀렸고,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 틀렸죠? 상가건물 소지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이에요. 임대차 계획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있으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5번도 틀렸죠. 3개월 즉시가 아니라 3개월. 그래서 2번 문제, 2번 지문을 가지고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몇 개 뼈대 달달달 외워서 끝장을 보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전에 뒤에서 문제 확인하겠지만 이미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물론 그때 지문하고 달라지긴 하지만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세 가지, 기본 세 가지 외에도 1년 6개월의 공실, 그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다 소화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9회 때 이 문제 나왔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문제하고 30회 때 나왔던 문제 답은 똑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에 보호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논의의 포인트 아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 기억 하나 있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손해배상 당하지 책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 기억번호 아니죠? 기억번호는 아니게 된다. 그러면 이 중에 찍는 거야.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법에 있는 지문들이 워낙 개수가 많다고요. 이 하나를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어차피 못 외우니까 지금 계속 설명 4개만 외워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 4개. 나머지 외에도 대단히 많지만 출제 포인트를 삼는 게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둔 경우 이거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고요. 그 외에 아까 3기분 차입연체, 동의 없는 전대차, 파손 등 있게 되면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읽지 말라고 읽어봐봤자 어차피 못 외워. 제가 못 외우니까. 지금 몇 년째도 못 외워. 종류가 이걸로 끝나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4가지만 뒤지게 파는 거야. 4가지만 뒤지게 파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도 더 게 많지만 그런 것들은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옳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건 기억 하나만 제거하는 거야. 다시요. 권리금 회수기에 거절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거기는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도 있는데 읽지 말라고. 읽어서 뭐 하려고. 외울 수 없는 것들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답이 되는 포인트. 그래서 29회 때 얘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기억 제거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뽑고 30회 때는 이렇게 지문 형태를 구성하면서 또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까 3가지 있었죠. 3기분 차임 연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라고 하는 거, 동의 없는 전대차, 1년 6개월 이상 차임 연체, 1년 6개월 이상 공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4개만 정확히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지, 나머지 한 10개가 된다니까요. 그 많은 사연을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야. 그거 6개, 7개를 더 외우려고 해봤자, 이 중요한 4개 자체도 흔들리게 되니까, 절대 공부를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설명 드려봤자 그렇겠구나.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공감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 더럽게 많아. 왜 그러지? 법을 만든 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4개를 달달달 외워서 나머지 그 외 잡다한 것들도 대단히 많다. 그러나 출제 포인트는 이 4개만 갖고 끝장을 본다. 29회 때 나왔었고 지금 30회 때 문제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그 정도.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역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한번 장난쳤던 거 있었죠. 여기서 또 나와 3년 그럼 나와 있죠. 3년 동안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3년 내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언제야? 26회 때 문제, 29회 때 문제, 30회 때 문제 등등등 3군데에서 계속 이슈를 삼고 있는 게 뭐라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이 주제를 갖고 뽑는다고. 사실 그 전에 이 파트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한 15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문제 반 이상이 뭐냐면 바로 갱신 청구 거절 사유 요걸 갖고 대부분의 문제를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갱신 청구 거절 사유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배제 이 주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뭐라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배제를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앞에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 요것도 알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26, 29, 30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최선을 다해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되는 그 주제를 정확하게 외워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임법까지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